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 정현두입니다. 이번 강의는 최근에 뭐 통화정책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슈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뭐 개별 수급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을 뭐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뭐 그런 시기라, 사실 그렇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또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CBDC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직접적으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참석하시면, 그 설명란에 보시고 참석하시면 뭐 이런저런 거시적인 이야기들, 흔히들 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CBDC를 주제로 삼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그 CBDC라고 하면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잘 아실 텐데,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뭐 디지털 화폐죠. 이거를 이제 줄여서 CBDC라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던 분도 이게 이제 뭐 달러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중국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 주셔가지고, 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뭐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처음에 유행했을 때 2017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없다, 뭐 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뭐 거의 그 규제로 거의 안 됐었죠. 근데 최근에 2020년 들어가지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테더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달러랑 연동돼 있거나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망 안에서 지급 결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사실 이제 이 미국도 이제 여기에 제대로 참여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잡고 갑시다. 개념을 좀 잡고 갈 건데, 일단 CBDC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그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 그 분산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킹이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단위 월장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발행 주체,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 환수하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 그 형태가 디지털 화폐 형태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크게 단일 원장, 그러니까 단일 원장은 지금하고 사실 비슷해요.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의 어카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거래 내역들이 단일 원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수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해킹이 사실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두 개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 허가형이 있고 비허가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비허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형은 말 그대로 그 참여자 모두가 복수로 이제 원장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된 일부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비허가형 분산 원장이지만,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일 원장을 하든지, 근데 단일 원장을 할 거면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복수 원장을 하되, 거기에 허가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주요 민간은행들이 거기서 이제 원장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CBDC를 연구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앙은행들이 단일 분장 원장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먼저 나가고 있는 중국은 이제 역시 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액용, 소액용 이런 게 있는데, 뭐 거액용이라 하면은 5만 원권, 뭐 소액용이라고 하면 뭐 1,000원권 이런 게 아니라 그 거액용이란 말 그대로 거액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은행하고 중앙은행끼리만 하는 거예요. 소액이라고 하면 리테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CBDC나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CBDC 중에서 이제 거액용은 그냥 중앙은행과 은행끼리의 거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얹은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거니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과 절차를 줄 수가 있더라라는 건데, 일단 그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일단 결제라는 게 결제가 완료돼야 되는 결제가 완료돼야 되는 거죠. 그 완료되는 건 이제 중앙은행이나 은행에서 결제 시스템이 완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현금 뭐 제재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은행이고 상대방이 기업은행일 경우에는 이게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내고 그러면 은행이 다르니까 그 우리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보내고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되면 담보 설정을 해지하고 계약을 클리어하는 뭐 이런 그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블록체인은 그게 다 기록이 남고 해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들이 CBDC를 발행할 것 같으면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지급준비금에서 발행한 만큼 빼고 코인을 발행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고 남은 CBDC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다시 넣으면 그만큼 환수를 해주면서 지급준비금에다 현금을 다시 넣어주는 뭐 이런 것만 하면 돼요. 뭐 결제에 있어가지고 중앙은행이 하나의 끝까지 다 해야 되던 기지금 시스템보다 훨씬 좀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비트코인이 2017년 한창 이제 그 첫 번째 시즌을 맞이했을 때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제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랬던 JP 모건도 지금은 JP 모건 코인을 통해 가지고 JP 모건이 전 세계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 결제를 하는 시스템에다가 JP 모건 코인을 녹여 가지고 거기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그걸 뭐 코인을 상장해서 거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그 거액용 CBDC가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거랑은 우리랑은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죠. 그냥 은행들끼리의 결제 시스템이 용이해진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사이에도 나중에 좀 더 얘기가 되겠지만 단기 자금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 화폐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신용카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뭐 핀테크 뭐 이런 것도 좀 약했던 이유가 뭐 신용카드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요. 간편결제 시장이 많이 사용되죠. 요즘 뭐 엠페이부터 시작해서 많이 쓰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는 그냥 신용카드를 거기다 연결시켜서 좀 더 편하게 결제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그 핀테크라고 하면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또 이게 은행 계좌가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카드 이런 거 말고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핀테크 중에 제일 요긴했던 게 삼성페이잖아요. 뭐 신용카드 연결해가지고 신용카드 안 되는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지금 그 CBDC 즉 디지털 화폐에서 특히 소액용 리테일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금융의 저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파이월드 도토리냐 뭐 이런 얘기도 많긴 한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카드는 뭐 당연히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행 계좌 만드는 것도 너무 쉽다 보니까 은행 계좌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그 제3세계나 특히 뭐 미국만 가도 이제 통장 없는 사람 꽤 있거든요. 그럼 통장이 없는 사람이라도 휴대폰에 디지털 지갑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이 아니고, 모바일 뱅킹은 은행 계좌를 모바일로 폰으로 이제 이체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행 계좌가 아예 없어도 내가 폰에서 디지털 지갑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처럼 현금 주고받는 거를 똑같이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제 현금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은 북경 뭐 상해 이런 거니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좀 안쪽으로 3군 이하 도시 농촌으로 가다 보면 이게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좁게 살고 다 도시에 사니까 그냥 동네마다 은행 지점들 있고 막 하는 게 뭐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닌 새로이 개발되는 국가에서 그 전 지역의 은행 지점 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 그 휴대폰에다가 디지털 지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디지털 화폐를 주고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또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그럼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쓰냐? NFC 같은 거 아시죠? 이제 그 가까이 되면 근거리 그런 걸로 그냥 휴대폰 두 개, 디지털 지갑이 깔려 있는 휴대폰 두 개를 대고 NFC로도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익명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큰 핵심이 그거잖아요. 물론 익명성이 좀 중국에서 말하는 익명성이라는 게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해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다. 그러니까 테러나 탈세,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들만 추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안 보겠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익명성이 유지가 된다. 뭐 물론 말장난 같지만 실제 우리 은행 거래를 할 때도 그 계좌 추적한다 그러잖아요. 수사할 때. 근데 그 계좌를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 해당 세무서의 세무서장의 직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인이 들어가려면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해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야 세무서장이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야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게 가끔 보면 안수동 통장 뭐 이런 데서 뭐 보이스피싱 관련됐다고 뭐 쪽지가 아니 그 우편 같은 게 날라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수사기관이 내 계좌를 이제 봤다는 걸 또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도 예전에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큰일은 없었는데 그냥 봤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게 추적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은 익명성은 특정 열거된 사항에 제외하면 굳이 안 보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뭐 언제든지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공산당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사람은 뭐 아무도 깔 수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갑자기 또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도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커버그가 했던 얘기가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가 한 26억 명 정도 되는데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한 28억 명 정도 된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든다는 것도 거기는 지금 다른 것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은행 계좌를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가보니까 폰은 거의 다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북 어플에다가 디지털 지갑을 장착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해주면 은행이 없는 것도 뱅크가 없는 지역에도 뱅킹이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게 그 똑똑한 건지 멍청했는지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처음에는 미국하고 독일이 다 반대를 해서 아예 시작을 못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막 그 컨소시엄도 짜야 되는데 결국엔 다 이탈하고 지금은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리브라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생각을 한 게 리브라 코인을 그럼 어디다 연결을 시킬 거냐 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통합 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연결을 하자. 통합 바스켓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달러랑 1대1 연결 이런 게 아니라 달러 50%,
유로 18%, 엔화 14%, 파운드 11%뭐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그 마치 그 달러 인덱스 같이, 예, 달러 인덱스인데 이제 거기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는 없죠. 근데 이제 하나의 주요 통화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리브라를 연결시키자고 했는데 이게 참 똑똑한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던 거죠. 왜? 첫 번째, 그러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달러가 아닌데, 달러가 50%긴 하지만 달러하고 다른 게 섞여 있어요. 달러 위상을 위협한 거고, 두 번째 또 골 때린 게 뭐였냐면 페이스북 민간이잖아. 리브라 프로젝트 다 민간 주도잖아요. 그러면 화폐의 주도권이 정부 연준이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헌당이 안 된다 그랬고, 그제서야 내가 역모를 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리브라 이름도 바뀌고 그냥 이제 조금만 바꾼 게 아니라 완전 다 바꿨다는 의미겠죠. 프로젝트 이름까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달러랑 연동, 그러니까 이제 딱 하나만 연동시킵니다. 뭐 달러랑 연동을 하든지 아니면 유로화랑 연동된 유로화 DM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국제 통화 질서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디지털화만 하겠다는 쪽으로 가서 다시 신청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리브라 프로젝트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자극한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통화의 그 주도권이 기술을 타고 민간으로 상당 부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준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경제 목표는 위안화의 국제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축통화 좀 돼가지고 미국처럼 그냥 찍은 돈으로 좀 살아보자. 하다못해 뭐 미국처럼 안 돼도 일본처럼 국가부채 걱정 없이 돈 좀 찍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위기 오면 뭐 이렇게 양적 완화하고, 나도 이제 그런 신분이 되고 싶은데 말이 G2G, 원하고 투가 너무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위안화가 시장도 크고 아무리 페이스북이 중국의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를 1도 안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에서는 위안화가 이제 달러에 뭔가를 좀 들어가려고 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가야겠다. 우리가 가야겠다. 민간이 갈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경각, 그리고 중국은 이대로 있다가는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가 와서도 위안화는 국제화되기가 힘들겠다. 그러면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브라라도 또 위안화가 좀 들어가면 그것 때문이라도 좀 들어갈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얼마 전에 또 러시아 외무장관을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또 눈에 띄었던 한마디가 서방의 결제 시스템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의논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의 그 결제 시스템이 스위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지 프로이드먼이 이제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둘 다 말은 시끄럽지만 진짜 힘으로 놓고 보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데 그냥 서로 짚고만 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뿐이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상징적인 게 뭐냐, 이 둘이 진짜 갈 때까지 가면 미국이 중국을 극단적으로 조질 수 있는 큰 무기, 뭐 핵무기 이런 거 말고, 그냥 공멸 말고, 그냥 이제 정말 크리티컬하게 그냥 다시는 안 볼 그걸로 조질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가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가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중국의 자본을 접근 못하게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쇼핑몰을 하는데 엠페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제 시스템이 안 들어가니까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그냥 국제 무역 질서에서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걸 뭐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중국을 여기서 뺀다는 거는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긴 한데 뭐 죽자고 마음먹으면 못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해군력입니다. 해군력. 뭐 중국이라고 해봐야 지금 미국은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해양 봉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항구 봉쇄하면 돼요. 항구 봉쇄하려면 중요한 게 해군이겠죠. 근데 지금 중국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핵무기도 갖고 있지만 중국 해군에 대해서 별로 못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중국 함대, 뭐 러시아가 예전에 했던 그 함대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해군. 그래서 러시아랑 뭐 손을 잡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그럴 만한 해군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정말 서로 죽자고 달려들었을 때 그 두 가지 무기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대로 있다가는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CBDC도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먼저 할 것 같진 않아요. 실제 파월이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기초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CBDC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먼저 할 필요는 미국은 마루타를 한번 꼭 수거합니다. 양적 완화를 할 때도 일본 케이스를 엄청나게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나 뭐 이런 좀 다른 통화 정책들도 먼저 유럽이나 일본에서 한 걸 스터디를 해서 미국 경제에 녹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엄청 스터디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니니까 이것저것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정책실장이 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선도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위안화의 국제화는 좀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스위프트랑 같이 뭔가를 하면서 서로 잘 되면 이제 같이 가고 안 되면 여차하면 독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양트랙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위프트하고 그 중국 자본하고 45, 50으로 스위프트가 55 해서 중국의 하나의 금융 게이트웨이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프트랑 잘 해보겠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분이 55%가 스위프트가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진 못하게끔 해서 만약에 이제 서방하고 잘 되면 이걸 가지고 갈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게 여차해서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데 CBDC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쓰는 건 물론이고 역의 결제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려고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프리카 때문이죠.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졸라게 크거든요. 여기 달을 미국에다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중국, 인도 다 그리고 유럽 애들까지 다 합친 것만큼 큰 나라래. 큰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 은행이 있어봐야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카운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약점 뭐겠습니까? 세계 공장으로서 원자재가 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럼 원자재 여기 졸라게 많겠네요. 그래서 거기 자기들이 가가지고 중국말도 가르치고 좀 가르치는데 좀 되게 억압적으로 가르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가르치고 뭐 도로도 깔고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유럽이 그 2차 대전으로 박살이 났을 때 마셜 플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유럽 재건을 도와줬잖아요. 그때 달러를 빌려주므로 해서 달러를 빌려줘서 달러로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달러 프로모션을 한 거죠. 달러가 국제화되는데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그 쓰는데 거리낌이 없게 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고 그냥 지원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건데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악덕하게 좀 이자는 없지 않은데 뭐 이 돈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못 빌리고 나한테 다 빌려라 이런 식으로 속국화 시키려고 막 이게 좀 하는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위안화로 빌려줘요. 그럼 위안화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려면 은행이 있어야 돼. 은행이 없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빌려주면 디지털 위안을 빌려주면 거기에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디지털 지갑 만들어가지고 뭐 금융기관끼리 뭘 하든 개인끼리 뭘 하든 그 위안화 프로모션을 좀 하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물론 도전이 분명히 있긴 하죠. 어쨌든 지금 위안화 역외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 스위프트 안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2.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위안화의 국제화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엔화만 하더라도 뭐 거의 18% 넘어갑니다. 물론 뭐 아니 일본 물건 그렇게 많이 그게 아니라 뭐 채권 거래 뭐 이런 거 할 때 환전해서 뭐 그래서 그 달러와 그 엔화의 하루 거래량이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뭐 유로는 더 많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엔화가 얘는 달러랑 다를 게 없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 언제든지 팔려면 팔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 큰 돈 넣을 때 거래량 거의 없는 주식에 못 넣지 않습니까? 뭐 팔아야 될 때 못 팔까 봐.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엔화가 또 준기축통화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것도 있고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근데 중국은 적어도 다 써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인 줄 알았는데 중국어다. 근데 다 중국 사람만 쓴다. 이거 밖에서는 안 쓴다. 뭐 이런 느낌이 거지. 위안화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한테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도전은 분명히 있는데 미국이 그걸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사실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럼 미국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아프리카가 다 중국한테 넘어가는 걸 뭐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근데 그냥 어떤 정부가 됐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 이제 한 정부의 색깔, 한 정당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다 아니까 어디까지 해줄지 한번 좀 관건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예전에 또 중국이 뭐 그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 선물 시장을 개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패자로 달러를 위협한다, 미국이 잡아 죽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래되는 거 94%가 중국 내수용이거든요. 뭐 사실 이거는 뭐 국제 커뮤니티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호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위안화도 만약 그런 거라면 뭐 그냥 놔둘 텐데 역외가 문제인 거죠. 역내는 뭐 디지털로 하든지 아날로그로 하든지 미국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표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되려고 하고 뭐 러시아가 됐든 이제 이란이 됐든 자기 반미 쪽은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까지 미국이 놔둘지 못 놔두겠다면 어떤 식으로 대결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 오늘 주제는 뭐 사실 그건 아니니까 근데 중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리브라가 자극을 준 것도 있고 중국이 자극을 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 다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뭐 최근에 강의에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정 부양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 긴급지원금을 많이 줬잖아요. 현금으로 많이 줬는데 이게 미국 뭐 우리만 하더라도 계좌 만드는 건 뭐 비대면으로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또 비대면으로 지금 계좌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우리도 왜 동사무소 가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냥 이제 등록한 계좌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아니면 뭐 카드에 연결해서 그 뭐 포인트식으로 쓰든지 1차가 그랬죠. 카드 연결해서 쓰고 그리고 뭐 소상공인 주는 것들은 이제 뭐 계좌 등록하면 본인 계좌 등록하면 뭐 바로 돈이 들어오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도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미국에는 의외로 이번에 또 전 국민 다 줬지 않습니까? 의외로 계좌가 없거나 은행 계좌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 국세청에 그 등록된 사람 한 8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 둘 다 아무것도 없는 은행 계좌도 없고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도 없는 사람들이 7만 명이 아니고 7천만 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어떻게 줬냐? 우편으로 수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수표를 자기의 수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일본이 한참 코로나 초반에 뭐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는데 뭐 팩스로 뭐 명부를 넣고 도장을 찍어야 돼가지고 자택근무가 되니 안 되니 은행이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쓰니 보고 우아우아 놀랬던 그런 그때 느꼈던 기분하고 좀 비슷한 거죠. 야,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뭐 물론 뭐 그 모더나 같은 회사는 뭐 백신을 한 3일 만에 개발하고 뭐 이런 나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이 7천만 명이 넘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의 배우자이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거 앞으로 또 공적으로 뭐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공적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 좀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소득공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세금 환급, 개인들한테 세금 환급을 그 좀 확대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우편 보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CBDC를 좀 활용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가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을 좀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근데 좀 늦게 시작을 하지만 좀 좋았던 게, 이미 테더 아시죠? 테더나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의 1대1로 연동돼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국처럼 인민은행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미국도 연준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좀 개방형으로 좀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중국은 약간 프라이빗하게 폐쇄형으로 가고 미국은 약간 개방형으로 가는데, 이미 있는 시스템도 좀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통화감독청의 청장이 브라이언 브룩스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나라라면 중국이겠죠. 다른 나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미국은 실시간 결제 기술을 제공하려고 한다. 결제 기술 제공해서 그런 당국이 승인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들이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을 전파하겠다라는 이게 미국의 마인드죠. 정부는 틀을 만들고 민간이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 중국은 딱 중국답게 당이 결심하면 인민을 한다 이거죠. 이건 북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산당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여기 또 뭐 코인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러기에는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그쪽에선 제가 개발자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저는 제 전공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자주 얘기하는 통화 정책이나 연준의 움직임에서 이 CBDC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행용이 있고 소행용이 있을 때, 거행용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중앙은행의 결제 그 시스템에 있는 과정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냥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했다가 환수했다가 발행했다가 환수했다, 요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은 오히려 자동화되는 거죠. 디지털화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자산도 그냥, 연준은 원래 본원 통화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시중은행하고. 그럼 지급준비금이 있으면 지급준비금의 뭐 5%를 CBDC로 발행한다. 그럼 지급준비금의 5%를 현금을 이제 담보로 잡고 CBDC를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환매가 들어오면 이제 코인은 환수를 하고 지급준비금 다시 현금을 채워주는 뭐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똑같습니다. 그냥 지급준비금이 디지털 화폐가 됐다 말았다 하는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민간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민간은행까지를 넘어서 민간은행에서 개인 뭐 한 리테일 이렇게까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한 1억 예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금 이자도 뭐 거의 없고 그냥 이래저래 쓰기 좋은, 이제 뭐 도둑 맞을 일도 없는 뭐 그런 CBDC로 바꿔야지 라고 해서 내 예금을 깨고 CBDC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코인을 나한테 주고 예금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또 그냥 현금하고 원래 현금하고 CBDC가 그냥 1대1로 자리만 바꾼 겁니다. 이것도 연준자산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팔았는데 CBDC로 받은 거지.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면 연준 자산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 부채도 자산이니까. 그죠? 그러면 CBDC를 발행해도 나중에 환수가 들어오면 현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CBDC 발행도 자산이죠. 부채니까. 그러면 채권을 팔아서 CBDC를 받으면 이게 세미 양적 완화가 돼요. 왜? 채권이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채권이 그냥 나가 다른 사람한테 판 거잖아요. 혹은 중앙은행한테 팔든지, 뭐 그 상업은행한테 팔든지. 그러니까 채권은 시중에 그대로 있는데 이 대금을 CBDC로 받으니까 CBDC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나요. 그냥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딴 거 없습니다. 양적 완화가 뭡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사가지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채권을 사가지고 CBDC로 주면 그것도 양적 완화인 거지.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씩 제가 강의 때 보여드리죠. 연준 자산 그래프 같은 거. 근데 CBDC가 나오면 발행량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건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게 낳는 여파가 어떤 거냐면, 일단 CBDC가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은 통화 정책이 어때요? 약간 간접적이죠.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금리를 왜 낮춥니까? 시중은행한테 대출의 매력도를 높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자 싸니까 대출을 좀 많이 해가요.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게 통화 정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를 많이 낮췄는데 민간은행들이 양적 완화로 받은 현금을 대출을 하지 않고, 뭐 경기가 아직 나쁘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중앙은행에 다시 넣어버리니까 금리는 낮은 상태에서 돈이 별로 안 돌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투자라는 게 이제 기업들 설비 투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 금리 낮으니까 뭐 주가도 좋아지고 부동산만 날아가는 이런 상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하자. 진짜 은행이 그냥 그 대출 안 하면 정부가 진짜 정부 지출로 뭘 하자.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인데, 만약에 CBDC를 활용을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처럼 직접적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자를 불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BDC는 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자를 줄 수 있어요. 뭐 안 주면 안 주는 거겠지만 주려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그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게 직접적으로 모든 현금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다 영향을 끼치니까 통화 정책이 굉장히 지표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자를 높게 할 수는 없어요. 정책 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줘버리면 다 뭐 RP고 나발고 다 필요 없죠. 그냥 CBDC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단기 금융 시장에 뭐 그 재정증권은 다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충격이 많이 올 거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은행 예금 중에 예금 말고 요구불 예금 있죠. 그냥 통장 언제든지 돈 뺄 수 있는, 거기 한 0.1%인가 주죠.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게. 그 정도는 이제 CBDC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고 하면 유동성이 중앙은행, 은행, 민간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은행이 다이렉트로, 그리고 열애 없이 통화정책을 개입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너무 커지죠. 너무 커지고, 그리고
물론 CBDC에서 나오는 이자가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쓰기가 너무 편하니까 나 그냥 예금이자 안 받고 이걸로 갖고 있을래 라는 생각하는 경제 주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금을 빼고 CBDC로 바꾸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뱅크런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또 뭐가 위험해져? 은행들의 건전성이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은행들이 또 지급준비금을 메워야 되니 갖고 끈 채권을 팔든지 뭐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을 하든지 뭐 그 예금성 말고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산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은행이 위험해진다 이렇게 해서 충격이 올 수 있으면 그럼 또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은행이 갖고 있는 은행채나 이런 것들도 사가지고 CBDC를 또 발행을 해서 채워줘야 되겠지.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CBDC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어떻게 돼?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자를 준다는 말 중에 정확한 의도는 마이너스 금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되는 이유가 영국이래. 일본과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뭐 마이너스 금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통화 유통 속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정책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때렸음에도 이래도 돈 안 쓸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현금 빼가지고 쟁여놓잖아. 그렇죠. 뭐 지금 유럽이 지금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럼 예금이자 뭐 예를 들어 0.5%다. 그럴 것 같으면 집에다가 항아리에 묻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훅 떨어지고 그리고 현금이라는 이 허들을 못 넘어요. 은행에 나온 마이너스인데 은행이 안 넘으면 되지. 그럼 현금으로 쟁여놓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현금을 다 못 쓰게 할 수도 없고. 근데 CBDC가 현금을 상당 부분 대처하고 거의 대처를 해버리면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민간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 채택하면 바로 가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디플레이션 위기가 좀 심화되면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유로존 국가들이 그래서 CBDC에 그 기대가 좀 큽니다. 우린 이왕제 이미 베린 몸인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CBDC면 효과가 좀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현금이라는 그 쿠폰 이자율 제로의 무기명 채권 요거를 그 CBDC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몇 번의 부침 이후로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사실 마이너스 이자도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그게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CBDC가 계속되면 익명성 뭐 이런 거 이슈가 좀 계속 되긴 하는데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근본적으로 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허가형, 비허가형 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좀 주기. 그런데 그 허가형을 하면 국가기관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딴 민간은 못 보더라도 우리 그 계좌 추적하듯이 그러면 FBI나 이런 데서 마약 거래 뭐 이런 걸 볼 거고 국세청에서 뭘 보겠습니까? 탈세를 보겠죠. 그러면 딱 얘기 나오는 게 지하 경제의 활성화가 아니고 양성화. 예전에 박근혜였나요? 지하 경제 활성화 시키자 해가지고 말 잘못해갖고 막 무슨 소리냐 뭐 난리 났던 기억이 나는데 지하 경제 양성화죠. 양성화라고 하면 이제 현금 드릴 테니까 깎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다 소득이나 이제 거래가 노출되게끔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세수를 확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미국은 뭐 거의 뭐 미쳐서 난리가 났고 뭐 몇 조 막 이렇게 재정정책을 쓰고 그렇게 그 스크루지 같던 독일도 지금 2분기부터는 그 정책이 들어가거든요. 뭐 우리도 뭐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다 이렇게 코로나가 준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다 그냥 합의가 다 됐는데 이래서
잘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너무 국가 부채가 높아진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긴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연준이 뭐 채권 계속 사주든지 뭐 이런 금융적인 도움도 줄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늘리는 건데, 이게 증세가 사실 기축보다 더 어려운 거죠. 긴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증세잖아요. 네. 왜 조세 저항이 빡세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버리면 이게 세금을 걷으면 GDP 자체가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하 경제가 양성화가 되면 이제 요거는 조세 저항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러면 이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2010년에서 이제 15년 사이에 그냥 전 세계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은 GDP 대비 한 15% 정도 된다 그러고, 신흥국은 27.6%,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진국보다는, 우리도 예전엔 다 현금 거래 많았다가 요즘엔 뭐 현금 카드가 이제 동일한 뭐 그런 데가 많은 거 보니까 이 정도가 되는데, 이게 GDP가 예를 들어서 1,000조 원이 국가가 있고 조세 부담률이 한 2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1%의 제야 경제가 양성화가 되면 세수만 5천억 원이 넘게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 없는 증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율은 안 건드렸어요. 뭐 소득세, 뭐 법인세 더 이상 안 올렸어. 그런데 노출이 안 되다가 노출돼가지고 거치는 게 많아지니까,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선 좋은 게, 그 민간은행들이 좀 피용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큰 세율을 높이지 않고서도 세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괜찮은 부분이다 라는 거고, 뭐 CBDC의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5만 원권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그 5만 원권이 한 번 나가면 잘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때 화폐 계약하면서 거액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다 이제 만 원권만 신용사임당 없어지고, 예를 들어 뭐 5천 원짜리가 제일 큰 거다. 그럼 뭐 하나 버리려면 돈 이만큼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모바일 결제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돈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모바일 결제는 또 내역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그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CBDC까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모바일 결제만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CBDC가 되면 좀 더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하나가 좋으면 나쁜 게 있죠. 중앙은행 역할이 너무 커지니까 민간은행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중은행들이. 왜냐하면 CBDC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수요가 발행보다 많아가지고 계속 발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말인 즉슨 본원 통화, 즉 현금을 이제 지급 준비율로 중앙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뱅크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뭐 양도성 예금증서, 뭐 CD 같은 거, 은행채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자금 조달해야 되고, 조달 비용 늘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을 지원하겠다고 또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공채들을 담보로 중앙은행이 또 CBDC를 발행을 해주겠죠.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공채가, 그냥 쉽게 말해 국채가 다 연준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시장에 돌고 있는 채권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유통 주식이 별로 없으면 호가가 뻥뻥 비어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훅 올라가고 조금만 하면 훅 빠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채권 시장이 막 흔들리면 그 은행채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조달했던 은행들은 더 힘들어지겠네. 그러면 또 중앙은행이 그 없는 와중에 또 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CBDC 발행, 이런 식으로 되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여차하면 골로 갈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를 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CBDC가 나와도 은행들끼리 말고 개인들은 이제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CBDC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CBDC나 이런 것들을 한도를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이자 지급을, 그러니까 CBDC 발행 요구가 너무 늘어가지고 막 전통 은행들이 헉헉거리면 CBDC에 주던 이자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절은 할 겁니다. 조절을 하는데 문제는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좀 위태로워지면 그리고 그 단기 자금 시장도 은행들끼리도 CBDC가 세상 편한 것 이걸 쓰면 뭐 레포 시장이라든지 뭐 RP MMF, CMA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들의 재정증권의 가치가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게 그 단기 자금 시장에 쇼티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근데 그 모든 거의 기결은 또 중앙은행이 CBDC 추가 발행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중앙은행이 그냥 빅브라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중앙은행 하나 뭐 그냥 그러니까 나라의 이제 한국은행하고 개인하고도 뭐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걸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나라든 국채가 중앙은행으로 많이 흡수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게 또 앞으로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이게 어려운 말로 뭐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의 비대화라는 거죠. 뭐. 그 말인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의 결정이 자산시장에 너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채권하고 주식은 원래 따로 가죠, 그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 낮아질 것 같으니까 채권 시장이 좋아지고 주식은 당연히 경기 나빠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유명한 6대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60% 주식하고 40% 채권하는 게 서로 완충을 해가지고 제일 좋더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웃기게 된 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렇냐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 뛰어들어 버렸으니까 시장 참여자로 중앙은행이라는 발권력을 가지고 골 때리는 친구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이때까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넘어서 그 자체로도 양적 완화의 효과를 갖고 있는 CBDC가 대중화가 되고 하면 그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패드 와츠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나름대로 견눈질로 연준의 그걸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것들은 톡방에 오셔가지고 질문 주셔도 좋고요. 댓글 달아주셔도 그 중에 좀 저도 궁금하고 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질문이라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뭐 여행을 한다. 근데 이제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 한잔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디지털 지갑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주는 거야. 한국은행 CBDC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그럼 그걸 들고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비거주인한테 현지 CBDC 보유를 허가해 줄 거냐 말 거냐도 골 때리는 문제야. 만약에 허가해 준다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은행에서 환전이 아니라 그냥 달러를 직구로 하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으면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외환 통장이 따로 있고 환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냥 디지털 지갑 양쪽으로 들고 있으면 그 한국은행 거, 연준 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뭐지? 이게 외환 시장이 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외국 나갈 때 2만 달러 이상 신고하면 뭐 이렇게 몰래 숨겨 나갔다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그거. 외환 거래법 위반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실정법인데 만약에 내가 뭐 한국에서 CBDC를 그냥 막 쓰다가 미국에 갈 일이 없어 갔는데 거기서 뭐 살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디지털로 거래를 해가지고 사버렸어요. 근데 그게 2만 달러 훨씬 넘어버렸어. 이거 외환시장법 위반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고민들. 이거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당국이 결정할 문제긴 한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뭔가 지금 환전 절차를 거치게끔 뭐 해주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산업에서도 재밌는 게 우리가 뭐 그 신흥 직장 중에 수출입은행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하면 뭐 그냥 원표에 결제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조선 강국이니까 배를 하나 계약을 했다.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골라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뭐 계약금 걸고 뭐 하긴 하지만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수출할 때 뭐 수출장 뭐 이런 거 증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신용장 개설하고 뭐 여하튼 막 서류 자체가 졸라 복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CBDC를 가지고 그 무역을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규제가 정돈이 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CBDC는 누가 보증을 해요? 각국의 중앙은행, 정부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킹 위험 거의 없고, 뭐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뭐 설정하면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 정도 빵꾸가 날 수 있는 날이 있거든요. 잘 안 나서 그렇지, 그 T 플러스 1이 그 하는 비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결제가 마무리되는데 한 8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커피 사 마시고 하려면 기절하겠지만 수출입 같이 이런 데는 원래 하루 넘게 걸리던 게 10분 안에 되면 이게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10분 안에 될 뿐더러 그 10분 사이에도 거의 해킹 위험이 별로 없다. 야, 이거 괜찮.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입 업무나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한테 뭐 물건을 팔고 할 때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관건은 거겠죠. CBDC도 그 중앙은행이 운영을 하려면 운영 비용이 들죠. 우리 그 비트코인 그 채굴자들 뭘로 돈 벌어요? 뭘 채굴해가지고 팔아먹으면 돈 벌지만 그 팔는 과정에서도 그 비트코인 그 거래를 이렇게 그 하는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졸라 비싸거든요. 거래 수수료가.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뭐 카드 결제하면 보통 한 3.1%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제 수수료가. 그 밑으로 확 내려주면 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 이런 거 굳이 쇼핑몰에 안 걸어놔도 돼. 카드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카드 회사 수수료 주고 비자카드 수수료 따로 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이걸로 주고 받으면. 이거는 그래서 의외로 유통이나 이런 데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이제 결제 수수료를 얼마를 때릴 것인가. 지금 카드사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카드사랑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싸게 할 것인지.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비싸지만 않으면 워낙 편하고 신용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용은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산업을 좀 많이 바꿀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수출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좀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일단은 CBDC는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상 뭐 거의 방향은 잡았다고 보는 거고, 단지 미국이 먼저 하진 않고 그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하고 일본에서 하면 이제 그것들을 스터디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의 카드는 재정정책, 고압경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서 다음 위기가 오면 그때는 뭐 지금은 뭐 얘기 안 나오고 있는 뭐 ICC나 뭐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를 위해서 스터디를 해놓을 것 같고 미국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민간한테 좀 이렇게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긴 그러니까 민간한테. 그래서 개방형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리고 또 그 연준이 자금 흐름을 그러니까 식별할 수 없게 해서 누가 누구한테 그건 아니더라도 자금 흐름을 좀 파악을 할 때 경제 데이터 분석이 아주 용이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러면 연준한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장 체력을 체크하기가 디지털화하니까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예리하고 스마트하게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까지 형태의 경기 침체는 많이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문제는 과거가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또 위험도 좀 새로운 위험이 오잖아요. 거기서 올 수 있는 예상 가능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의 비대화. 중앙은행의 실수가 너무 크게 다가올 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자금 유통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문제죠. 방향도 방향이지만 속도도 문제잖아요. 늘 이번에 뭐 금리가 많이 올랐던 것도 금리 레벨 자체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조금 시장이 좀 긴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디지털화돼 가고 있고, 거기에 또 적응하는 민간 경제 주체들도 똑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쏠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과도한 속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속도가 갖고 오는 쏠림, 그러니까 위로 쏠리면 과열, 밑으로 쏠리면 침체, 뭐 붕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잘하게 크래시가 몇 번 짱짱짱짱 번개치듯이 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지 않겠느냐.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액션을 취했는데 시장이 그걸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실수를 했든지 그렇게 돼서 자금 시장이 막 빠르게 움직이는데, 하필 또 국채나 뭐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이 이거 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이제 호가창이 비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거기다가 쏠려버리니까 더 크래시가 위아래든 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허약함, 그리고 마찰을 드러낼 때 이런 크래시가 또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위험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속도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위험을 잃는 것도 있는데, 잃는 것들에서도 속도를, 지금 우리 ETF 나와가지고도 워낙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졌잖아요. 뭐 ETF는 뭐 기계들이 막 해버리니까, 패시브 자금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의 대세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그 CBDC라는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기존의 민간화폐라고 하니까 조금 긴데, 어쨌든 기존의 그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거나 뭐 좀 첨언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이나 단톡방에 말씀을 해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